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우리는 XRP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CTO 데이비 슈월츠는 리플이 XRP를 단번에 올릴 마법의 스위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반대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자라는 게 아니고 두 발언이 동시에 나온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그 변화와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다른 두 가지 신호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또 하나는 피델리티 글로벌 매크로의 책임자 주리엔 티머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따로 보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줄로 묶으면 흐름이 선명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공짜 수익과 막연한 기대의 시장에서 규칙과 자금 흐름, 실제 구조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두 가지 기대가 늘상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순간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가격이 갑자기 어쨌든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이번 세 가지 신호는 이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바깥에다가 두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도로 표지판이 거의 없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어디로 달려도 큰 제재가 없었고 빠르게 달릴 수도 있었지만 사고가 나도 누구 책임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 들판에 차선을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생기면 일부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하겠지만 그동안 들판에 들어오지 못했던 대형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단순히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누가 뭘 감독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거였습니다. 증권이면 SEC가 관할하고 상품이면 CFTC가 관할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니까 거래소도 프로젝트도 기관 투자자들도 늘상 불확실성 속에 있었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리플이었습니다. 로이터의 법률 분석을 보면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CFTC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투자 계약 성격의 자산에 대해서는 SEC의 권한을 유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정 수준의 탈중앙화를 달성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기관 자금은 가격 변동성보다 법적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일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운용사가 고객 돈을 굴리고 은행이 커스터디를 제공하고 상장사가 재무제표에 디지털 자산을 올리려면 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깔아주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규제 명확성은 모든 코인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인 게 규제가 명확해지면 살아남을 자산과 밀려날 자산이 더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동안은 애매함이 일종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생기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모호함 뒤에 숨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도 아무 토큰이나 코인이나 상장하기 어려워지고 기관도 아무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에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무법지대 프리미엄은 줄어들고 제도권 프리미엄이 생기는 그런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관심을 끈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 모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25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악관 설명 내용을 보면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 보유, 준비금 구성에 대한 월간 공개, 자금 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만들되 아무나 찍어내고 아무렇게나 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또는 이자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을 때 플랫폼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예금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성 권력과의 밥그릇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이에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사용자가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라면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안젤라 올스브룩스 의원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 제한 관련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는 제한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리워드처럼 실제 거래나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일정 부분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돈을 준다라는 구조는 맞고 실제로 결제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라는 구조는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의 대체제로 키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결제, 송금, 거래, 정산에 쓰이는 디지털 달러 인프라로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비유하면 예금 통장처럼 가만히 두고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신용카드처럼 쓰면 쓸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에 가까운 그런 방향입니다. 달러 패권은 강화하고 싶지만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다. 이런 의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사업 모델의 악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주는 구조, 플랫폼이 예치금처럼 자금을 모아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는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전체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명확한 규칙이 생기면 대형 자금이 들어오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규제는 답답함이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규제는 일종의 진입 허가증, 라이선스에 가깝습니다. 그럼 규제가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 여기서 피델리티, 주리엔 티머의 분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머는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에서 12만 6천 달러 부근 고점을 찍고 나서 6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샤프 지수가 금이나 원자재를 포함한 다른 자산군 대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금 흐름인데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P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관찰된다. 이런 진단입니다. 물론 이걸 또 과장을 해서 월가가 금 싹 다 팔고 비트코인을 싹들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극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그림은 금에 몰렸던 일부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 상장 상품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흐름 자체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고 그래서 중앙은행도 사고 기관도 보유하고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찾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 금과 비교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성 코인을 넘어서 포트폴리오 안에 한 자산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샤프 지수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걸 쉽게 좀 풀어서 보면 위험을 감소한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냈느냐 이런 걸 보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흔들리면서 올랐다라면 기관 입장에선 이게 또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을 감안해도 수익 효율이 좋아지면 포트폴리오에 넣을 이유가 생깁니다. 주리엔 티머가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샤프 지수를 금과 비교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바라본 것은 비트코인을 한방 노리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선택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흐름은 클래리티 액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규제는 시장에서 허황된 수익 모델을 줄이고 동시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은 대체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현물 ETF를 통해서 이미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관이 암호화폐를 처음 볼 때 알트코인부터 고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보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 그리고 나서 XRP나 솔라나,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같은 이 세부 테마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XRP는 이런 흐름 안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 여기서 세 번째 신호가 나옵니다. XRP 라스베거스 행사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에 대한 리플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클래리티 액트가 5월 말까지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제시했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통과 가능성을 46%, 갤럭시 리서치는 50대 50, TD코어는 3분의 1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낙관적입니다. 리플 CEO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리플은 미국 규제 명확성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고 클래리티 액트는 리플과 XRP 입장에서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CEO의 낙관론과 실제 입법 가능성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은 통과되기 전까지는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XRP 커뮤니티 입장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여전히 가장 큰 XRP 보유자이고 XRP를 가장 유용하고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XRP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불만 가운데 하나가 리플의 XRP보다 RLUSD나 기관용 서비스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가격은 답답한데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리플 관련 뉴스는 나오는데 XRP 가격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이 요즘 들어서 이런 멘트를 유독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이 XRP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리플의 XRP 가격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슈월츠의 발언이 들어오는데 데이비 슈월츠는 리플이 XRP 가격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숨겨진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제 매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 어느 시점에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리플이 그런 도구를 갖고도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라고 믿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XRP 음모론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멘트를 치더니 비슷한 연장선의 멘트를 다시 던진 겁니다. CEO는 XRP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CTO는 XRP 음모론에 대한 부정을 지금 각각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랫동안 리플이 언젠가 버튼 누르면 XRP 가격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지금도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크로 소각, 대형은행 사용, 내부 결제 시스템 전환, 숨겨진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월츠의 메시지는 듣기에 따라서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법의 스위치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은 회사가 한 번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거래량과 유동성, 또 실제 사용량, 기관 접근성,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멘트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언이 XRP의 무조건 나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정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XRP가 진짜 제도권 자산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음모론과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용성으로 설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XRP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는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진 않습니다. XRP가 가장 유용한 자산이 되려면 실제로 어디에서 쓰이는지,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붙는지,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가 숫자로 확인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를 합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논쟁은 공짜 이자의 시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델리티의 주리엔 티머의 분석은 이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자산으로 다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리플 두 사람의 발언은 XRP가 포기되진 않았지만 가격이 누군가의 숨겨진 버튼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현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성숙해지는 시장에서는 환상보다는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일종의 방향입니다. 이런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고수익 예치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결제 인프라로 커질 가능성이 더 시간이 갈수록 큰 것 같습니다. 거래소와 플랫폼은 단순 예치 보상보다 거래, 결제, 커스터디, 기관 서비스, 토큰화 자산, 파생 상품, 이런 쪽으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더 냉정한 선별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그래서 더 커 보입니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열기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환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이런 변화가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성에 대한 시장 인식이 강하고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접근성이 열려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기관은 처음에는 가장 단순하고 설명하기 쉬운 자산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비트코인이고, 다만 이것도 단기 가격 폭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법안 통과 기대가 가격의 일부 선반영될 수가 있고, 거시 환경이나 금리, 이 달러 유동성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XRP에는 더 복합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XRP는 또 SEC 소송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이 더 명확해지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증도 더 강해집니다. 이제는 리플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기관용 유동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지, RLUSD와 충돌이 아닌 이 보안 관계를 잘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또 크로스보더 결제나 토큰화 자산 정산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 핵심은 흥분도 아니고 실망도 아닐 겁니다. 프레임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또 수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는 어떤 코인이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느냐 라는 것보다 어떤 자산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할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것보다 어떤 네트워크가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누가 가격을 올려줄 것인가, 이런 것보다 시장이 왜 이 자산을 사야 하는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정은 클래리티 액트, 유동성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자금, 구조는 리플 두 사람의 발언이 보여줬습니다. 늘 같은 세 가지 축입니다. 결국 공짜 수익의 환상은 줄어들고 제도권 자산 선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와 또 마법의 스위치는 없다라는 현실 사이에서 진짜 숫자로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클래리티 액트가 실제로 상원 문턱을 넘는지, 두 번째로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세 번째로 XRP가 말이 아니라 유동성과 거래량, 실제 활용도에서 변화를 보여주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될 때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감정 대신 구조를 바라보려는 노력, 조건은 일돼, 확신은 유보하는 자세,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